그래서 그렇게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꼭 풀어오셔야 돼요. 이제 문제 풀이로 진도를 팍팍 나가니까 안 풀어오시면 좀 약간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아침에 풀거나 어젯밤에 풀어오셔야 돼요. 오늘 가서 풀면 다음 주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전에 그래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담보물건 하고 있는데 일단 유치권도 전세권만큼 시험에 나온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이제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유치권은 법조문부터 봐볼까요? 항상 법조문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320조 보시면, 자,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그 다음 관하여 생긴 그게 결련성이죠. 결련성. 관하에 생긴 채권이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 가로. 다시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다 유치 동그라미. 유치가 무슨 말이에요? 점유 그 말입니다. 점유. 인도거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 점유할 권리 또는 인도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가로를 변제기 있는 경우 그랬죠. 그러니까 변제기가 없다면 돈 달라고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 2항. 전환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X 그 말이죠. 다음 이걸 필기하셔야 돼요. 불법 점유하던 도중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이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이 불법 점유자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치? 어제는 우리가 도둑놈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도둑놈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받을 권리 있지만 이걸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행사 못해요.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겠죠. 그러죠? 근데 이 항에서 없다라고 쓰는 거죠. 돈 받을 권리도 없는데 유치권 행사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돈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X예요. 그럼 적법점유자는 돈 받을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 밑에 1번이 있죠? 이제 동시항변권과 비교가 있어요. 자, 유치권은 먼저 물권이죠?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니까. 근데 동시항변권은 채권이죠?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자, 책을 보시면 양자는 모두 공평원리에 기한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환급부 판결 둘 다 공통점이죠? 둘 다 내 건 내놔 그랬을 때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서로 주고받아라고 싸우지마 하는 거죠. 상환급부 판결합니다. 그게 공통점인데 그 다음 그러나 이제 아까 했죠. 유치권은 물권, 동시항변권은 채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유치권의 법적 형질 있죠. 우리가 유치권 하면 한 3개를 딱 외우셔야 돼요. 외운 게 좋습니다. 시험에서. 유치권을 문제가 나왔는데 유치권 문제를 나는 맞춰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맞췄대요. 근데 1분 30초 만에 맞췄대요. 그럼 차라리 틀린 게 나왔어요. 이런 건 40초 만에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 저당권에서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3가지를 딱 외워뒀다가 그 의지로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그럼 유치권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네? 그렇죠. 우물에 보물 없다. 그런 거 떠오르고 또 보건복지부매신 그런 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1초 만에 답을 찾는 거죠. 그게 나왔다면 지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3가지예요. 유치권 그러면 이건 약정이 아니라 법정 담보물권이죠. 법정이에요. 약정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법정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법정. 등기 없이? 이거 원래 등기 못해요. 이건. 법정은 법률 규정 약자죠.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죠.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유치권은. 따라서 약정이 더 우선하죠. 약정이 우선하니까 우리끼리는 유치권 포기하자 또는 폐지하자. 유치권 포기 약정 가능하죠. 약정이 유예요. 그래서 유치권 포기 약정하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다. 이 약정 가능하죠? 그럼 이 약정은 비용 청구 못하는 겁니다. 유익비 같은 거 청구 못하기로 약정한 거예요. 그럼 비용 청구는 임대차에서 임의규정이라 임차인이 비용 청구 포기할 수 있죠? 그럼 비용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그 비용 달라고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치권 포기 특약 이해죠? 그래서 임의규정이라 포기 특약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요. 두 번째가 이제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련성이 부정돼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에서 이 채권을 우리가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매신 외우셔서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요. 보가 뭐였죠? 보증금 채권 임대차에서 권이 뭐예요? 권리금 받은 채권.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죠? 자, 그럼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어요. 그럼 나올 때 임대인이 권리금 내줍니까? 원래 안 내주죠. 다시 갑 상가 건물을 을가 임대차에서요. 이자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더라도 끝나면 임대인이 권리금 다시 내줍니까? 원칙 안 내줘요. 단 이제 우리 새롭게 들어올 사람에게 자기가 알아서 바꿔 나가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내준 거 아니에요. 새롭게 들어올 신규 임차인에게 내가 알아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내 상가가 임차인이 너무 안 돌아요. 지금 이자도 못 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을, 너가 내 상가 임차인 들어오면 너 나갈 때 내가 권리금 너 내줄 테니까 제발 내 상가 좀 들어와 그랬어요. 이자라도 내자라고. 그래서 권리금 너 나갈 때 돌려준다라고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 약정했대요. 임대인이 내준다 그랬어요. 그럼 임차인 나갈 때 권리금 받아 나갈 수 있습니까? 문제를 못 들었습니까? 문제는 잘 들으셨죠? 다시 임대인이 너 나갈 때 내가 권리금 내줄게 들어와 그랬어요. 들어왔거든요. 그럼 나갈 때 갑한테 임대인 갑에게 권리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준다 그랬으니까. 을은 갑한테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거 받으려고 유치권 행사 못한단 말이에요. 유치권. 뭔가 권리가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 여부가 나오겠죠. 그 다음 보고 나오 말 없어요. 뭐 복장 터진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음 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음 부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가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같은 말이에요. 외상대금. 술값 외상했다. 그럼 술 매매대금이죠. 또는 건축자재금 채권 다 같은 말들입니다. 시멘트 모래 돈 주고 샀단 말이죠. 다 매매대금이에요. 다 매매대금.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X. 신의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명의신탁 나오면 유치권 X. 이 네 가지가 결국 다 매매대금이에요. 이것도 매매대금. 이것도 부당이득 반환 매매대금, 매수자금. 다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그래서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X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유치권에는 우물에 본물 없다. 이 세 가지 성질이 없습니다. 우물에 본물 없다. 유치권은 우가 뭐죠? 우선 면제권 없어요. 법에 안 쓰여있으니까.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물상대의성 없다. 물상대의. 다음 유치권은 번권. 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어요. 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다. 번권이 뭐죠?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즉 소유권 해당되죠? 임차권 번권입니까? 임차권. 방금 번권이 뭐라 그러세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 있으면 점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도 번권이에요. 번권. 임차권도. 지상권 점유할 수 있죠. 전세권 점유할 수 있죠. 임차권 점유할 수 있어요. 유치권 점유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점유할 수 있어요? 네?
방금 했죠. 유치 동남치고 점유라고. 당연히 유치권 점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지금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그래서 대답 안 하시죠? 내일 모레 시험 볼 사람한테 이런 유치한 걸 물어보니까. 유치권은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 없어요. 유치권은. 이런 말이었죠. 갑이 현재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 유치권. 근데 이 자전거를 우리 훔쳐갔다. 침탈해갔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럼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갑이 자전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해요. 그럼 갑 현재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없으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못하겠죠. 유치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못해요. 다음 뭐 하는 거죠?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죠. 점유권에 의해서. 그럼 점유권 본권입니까? 본권 아니죠? 그러니까 본권에 기한 물청 없어요. 유치권은. 다음 유치권에 기한 물청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보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물에 보물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가도 조금 말을 틀어내면 헷갈리니까 아예 딱 외웠다가 목에 칼이더라도 이런 말로 하면 혹시 설사 그 문제를 틀리더라도 외운 대로 그대로 푸셔야 돼요. 설사 틀리더라도. 절대 안 틀리는데. 여러분들은 꼭 뭔가를 외웠다가 이상한 말만 나오면 거기에 넘어가 틀려요. 이상한 말은 공식이 없으면 있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외웠다가 이 말 나오면 목에 칼이더라도 무조건 X라 푸셔야 돼요. X라고. 그래야 혹시 그 문제 틀려도 다른 문제는 절대 안 틀려요. 설사 그 문제 틀려도. 근데 외운 걸 그대로 안 풀면 문제 나올 때만 말만 바꾸면 또 틀리고 밑에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다 틀려 그게. 아시겠죠? 딱 외우시면 그대로 푸셔야 돼요. 시종일관. 자, 그래서 이제 112페이지 2번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양괄호 1번은 법정 담보 물권이죠. 양괄호 2번 통일성이 있어요. 반괄호 1번 밑줄 우선변제권 물상대의 없죠. 반괄호 2번을 봐보세요. 유치권 불가분성 있죠. 우선변제하고 물상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은 이거 말고 나머지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유치권은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운 겁니다. 이거 외에는 모르는 말 나와도 다 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유치권은 별제권이 있을까요? 별제권? 유치권 왜 있어요? 뭔지 몰라도 이거 아니면 뭐든 다 있다. 그러니까 외운 거예요. 그래서 115페이지 펴보시면 115페이지 하단에 양괄호 3번부터 쭉 있죠? 양괄호 3번, 4번, 5번 뭔지 몰라도 다 인정돼요. 우물의 보물 아니니까. 밑에 6번, 7번만 인정 안 돼요. 그게 우물의 보물이니까 우물의 보물. 그러죠? 6번, 7번이 우물의 보물. 나머지 뭔지 몰라도 다 있다 하시면 다 있다. 별제권 우리 시험 범위 아니라 우리 책에 안 써있어요. 그래도 뭔지 몰라도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럼 99% 맞아요. 99%. 그래서 외우신 거예요. 우물의 보물은 나머지 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불가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없으니까. 부종성 있어요, 부종성? 있어요.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외운 겁니다. 그럼 다시 112페이지. 이제 하단에 반괄호 2번. 유치권의 불가분성 나왔죠?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 적용된다. 즉 나왔죠? 즉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입니까? 다세대 주택은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네? 어디서 디귿자가 들려요? 공동이요, 공동. 다시 다세대 주택이 만약에 10세대다. 10세대. 다세대 주택 창호 등 공사를 완성한 하수구빈이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 주택 중 더구나 칩니다. 한 세대를 점유했 동그라미. 10세대, 예를 들면 10세대다. 10세대 중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신한 공사대금 채권 잔액 전부죠?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다. 즉 사람이 한 명이니까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하겠죠? 그래도 10세대 점유한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즉 사람이 한 명이니까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하겠죠? 그래도 10세대 점유한 걸로 봐줘요. 그래서 전세대에 다 거친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성립한다. 사람이 한 명이니까. 손오공은 10세대 점유할 수 있겠죠?
손오공 머리털을 뽑아서 후 풀면 10명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오공이 아니에요. 저기다 손오공 X 써놓으면 돼요. 손오공 X. 손오공 다 아시죠? 손오공 다 아시죠? 우리는 같은 세대요. 같은 세대. 손오공 X.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시면 113페이지. 로마자 2번이 유치권 성립 요건이 있고, 양괄호 1번 결론관계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결론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결론성이란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나와야 돼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물건. 그래서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요구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목적물이 아니라 목적물 점유와 채권이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가? 이건 요하지 않습니다. 불요. 요하지 않는다. 즉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나와야 되죠? 그럼 꼭 점유하던 도중에 채권이 나와야 되는가? 그런 거 요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점유하던 도중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아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물건 점유하면 그때 유치권 생깁니다. 그때. 예를 들면 지나가는 개가 애 다리를 물었어요. 그러면 첫째 손해배상 청구권 생겼죠. 그 다음날 개 잡으면 유치권 성립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고 그 다음날 개 잡으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그 말이 꼭 점유하던 도중에 채권이 발생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이에요. 뭐 주택이라면 주택건설 도급계약. 일 맡긴 사람을 도급인, 공사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면 되겠죠. 그럼 보통 재료는 누가 다 되죠? 보통 재료는 일반적으로 갑이 다 되죠. 갑이 된 재료로 을이 건물 지었어요. 을이 지었지만 갑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갑소유로 평가돼요. 갑소유. 을이 지었지만 갑이 준 돈을 지었으니까 갑소유. 그래서 갑소유 건물이 됩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뭘 받아야 돼요? 공사대금 채권.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채권이 생겼죠? 근데 갑이 준다더니 1주 2주 미뤄요. 계속 미루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을이 여기를 점유해요. 이제 을이 갑소유 건물을 점유. 그럼 채권이 먼저 발생했죠? 나중에 점유했죠? 그래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예요. 그럼 원래 유치권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유치물을 사용 못합니다. 단, 이 사용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 가능해요. 적법점유죠? 그래서 을은 이 주택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이 돈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비교하실 게 을 점유는 적법이지만 을은 내 집이에요? 타인 집이에요? 타인 집이니까 월세는 줘야 돼요. 월세 상당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다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점유는 적법이다와 내 거 아니니까 사용료 줘야겠죠? 전혀 별개예요. 전혀 별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1번은 그렇게 다 읽어보시면 돼요. 예컨대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결론관계 인정 여부에서 판가로 1번이 결론관계 인정등이죠. 밑줄 공사대금 채권 대표적으로 유치권 발생해요. 아래 밑줄 필요비 유익비도 목적물에 관하여 드린 돈이죠. 임차인이. 그래서 대표적인 유치권 채권입니다. 비용은 유치권 채권이 대표적으로. 근데 반가로 2번 결론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그랬죠. 자 1번 보세요. 밑줄 부어준 것 말한 조언권, 권리금 말한 조언권, 다음 지상물 매수, 부속 매초원권 써있죠? 그 아랫줄 봐보세요. 그 아랫줄. 자, 임대인 동그라미.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자, 개.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뭐 동물이 하지 마시고. 자, 물건인가 사람인가 물어봤어요.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물건이에요. 나는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거 몰라도 걔 때려 죽이면 살인죄 아니에요? 그냥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그냥 걔값 물어주면 돼요. 물건이요, 물건. 그러면 걔가 내 A를 물었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이건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이죠?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 그래서 이건 유치권 행사 가능해요. 근데 방금 임대인 동그라쳤죠? 임대인은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사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떤 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시설을 안 해줬어요. 약속을 어겨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것은 물건 때문에 나왔어요? 사람 때문에 나왔어요? 사람 때문에 나온 거라 유치권 인정 안 돼, 이거. 유치권이란 물건에서 나온 채권이야 돼요. 이건 사람이 뭔가 약속 어겨서 나온 채권이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채권이라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왜 받아요?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 내 월세 안 주고 도망갈까 봐. 사람 때문에 나온 채권, 사람 때문에.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유치권 X입니다. 다시 임대인 사람이죠? 자, 그럼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사람으로서 나서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계약 매입신탁 그랬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나왔죠? 가로 열고 건물 자재대금 채권 외상대금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그냥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달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시험에 나올 때는 문제 자체에 써놨겠죠. 문제 만약에 뭐 65번 그래서 유치권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냈겠죠. 예를 들면 틀린 거. 그러면은 문제가 유치권이니까 지문에 매매대금 나오면 중간에 볼 거 없어요. 제일 끝에 유치권 X 달려가면 되죠. 문제 유치권 써놨을 거니까. 그죠? 그럼 동그라미 2번을 다시 읽어볼게요. 문제는 아까 저같이 매매대금 나면 바로 달려가면 돼요. 1초 만에 푸는 겁니다. 그럼 다시 2번.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가로띄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그럼 소유자는 매수인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누가 계속 점유해요? 그렇죠. 주어 매도인이. 그럼 타인 소유를 점유하네요. 매수인 소유니까 타인 소유 이제. 점유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은 채권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내 물건 아니죠. 매수인 물건을 내가 점유하죠. 그래도 매매대금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매대금 나면 중간을 볼 필요 없어요. 원래는. 그 다음 큰 2번은 타인이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이런 말이죠. 내 물건에 유치권 행사 못하겠죠. 자, 그럼 만약에 갑이 시계가 있는데 A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시계 수리를 맡겼다. 그래서 A 수리상에게 시계가 넘어왔죠. 수리비가 있다. 수리비. 그럼 누가 수리비 채무자예요? 갑이 수리비 채무자. 누가 채권자예요? A가 수리비 채권자. 그럼 갑이 시계 내놔 그러면 수리비 안 주면 시계 못 줘라고 인도 거절할 수 있죠. 유치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계는 을소유래요. 을소유. 그래서 우리 찾아와서 야, 그 시계 내 시계니까 시계 내놔 그랬어요. 그럼 누가 채무자? 갑이 채무자요. 얘가 채권자죠? 여기 수리비 채권 채무에서 얘는 제3자입니다. 다시 수리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 채무자, 얘는 제3자예요. 제3자. 그래서 내 시계니까 시계에 내놔 그래도 70억 인근 누구한테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70억 인근 누구한테나. 수리비 안 주면 시계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 유치권. 그러죠? 그래서 이자를 제3자라 그래요. 시험에서는. 소유자지만. 수리비 채권 채무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지만 제3자. 그래서 그 다음
첫째 줄 제일 끝에 마지막 제일 끝에 써있죠. 제3자. 제3자도 포함된다. 예컨대 시계 임차인 이 말이 시계 빌려줘서요. 임차인이 수리 맡겼죠. 미자가 채무자, 얘는 제3자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이 중요하죠. 점유계에서.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간접점유,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간접점유는 뭐든지 다 된다 해서 뭐든지 다 있다, 다 된다 했습니다.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소유 자동차가 있었죠. 자동차를 을카센터에 맡겨놨어요. 수리를 맡겼다. 차가 1이 넘어왔죠. 여기서 수리비가 한 500만 원이 발생했다. 500만 원. 갑이 내 차 내놔 그러면 수리비 안 주면 너 차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갑 소유 차를 카센터에 놔두다가 차 기스나면 을이 그건 책임자겠죠. 그래서 옆에 안전한 곳에 맡겨둬요. 병 주차장에 차를 딱 맡겨둡니다. 그걸 임치한다. 맡겨두는 걸. 그럼 갑차가 1이 넘었죠? 그럼 이제 병이 직접점유하고 우리 간접점유. 이렇게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갑 너 자동차지만 수리비 안 주면 너 차 못 줘.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 수리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는 겁니다. 다시 유치권이란 갑 너 차지만 수리비 안 주면 너 차 못 줘. 그래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는 거죠. 빨리 돈 갚으라고.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러면 갑한테 안 갔죠?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랑 비교하실 게 요즘 이게 오히려 더 시험에 잘 나오죠? 이제 병을 살짝 지워볼게요. 이제 을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근데 갑은 차는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500만 원이 없네요. 그래서 갑이 을 찾아와서 내 차 좀 임대차에 그랬어요. 내가 하루에 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받고 내 차 좀 빌려줘. 그래서 차를 갑에게 빌려줬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갑이 차를 타고 다니죠? 갑이 이제 심리적 압박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죠. 오히려 을이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건 돌려준 거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가 직접점유자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그런 유치권 없어요. 그냥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갑은 이제 더 이상 심리적 압박이 없어요. 그런 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간접점유 밑줄 냈죠? 간접점유자라도 무방하다.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라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 않는다 그랬죠?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밑에 써놓으세요. 그냥 돌려준 거다라고. 그냥 돌려준 겁니다.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심리적 압박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양가로 3번 적법해야 되죠? 아까 불법이자 유치권이 있습니다. 큰 3번 변제기 도래하겠죠? 자, 3번 봐보세요. 채권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다. 따라서 유익비 상환 초용권에 관해서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 유예를 받으면 즉 2년간 상환기간을 허여 또는 유예받았다. 그럼 변제기가 2년으로 늘어났죠? 그럼 돈 달라고 청구 못하죠? 따라서 이제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돈 달라고 청구 못하니까 2년 동안. 작년 정답이었죠? 다음 4번 했어요.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겠죠? 그 특약 이유니까. 아까 밑에 이해는 다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오른쪽에 115페이지. 로마차 3가 유치권 효력이죠? 자, 양가로 1번은 목조물 유치할 권리가 있죠? 그럼 반가로 2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치물로 밑줄이 있죠? 밑줄. 부어지는 필요한 사용에 해당할 것이므로 계속 사용 점유할 수 있죠. 다음은 아래 밑줄. 차임상당 이득은 부당이득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 점유는 갑 승낙 없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을이 점유할 수 있어요. 적법점유. 단 그와 전혀 별개로 내 집안이니까 월세 상당액 주라고 그랬죠? 부당이득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점유는 적법이지만 부당이득 해야 된다. 별개입니다. 서로. 그 다음 반가로 3번은 아까 처음에 했어요. 유치권과 동시함유권 공통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이제 목적물 인도라고 소를 제겠죠? 그럼 상대방이 피고가 유치권이나 동시함유권을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서로 주고받아라고 상환 급부 판결, 가로 열고 같은 말이 일부 승소, 일부 패소죠. 조금씩 이기고 졌잖아요. 그러게 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유치적 효력 후 제3자에 대한 주장이 있고 동그라미 1번을 봐보세요. 이거 옛날에 했어요. 유치권자는 경매열차 매수인에 대해서도 인도 거절할 수 있다가 경락인 등 70억 인구한테 누구한테나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채무자는 아니므로 피담은 채권, 변제는 청구할 수 없죠. 이걸 우리가 했어요. 이번 순환 때. 거기다가 78페이지 양괄호 2번 써놓으시고 이렇게 가보세요. 그럼 여기 밑에 여러분이 뭔가 그림 그려놨어요. 뭐라고. 그 그림은 이제 다시 그릴 거예요. 밑에 뭔 그림 그려놨죠? 전 그리라고 한 적 없는데 그 여백에 아마 그랬을까 아마 저는. 안 그랬습니까?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차피 안 보일 건데 뭐하러 그래요. 잘하셨어요. 오늘 또 하니까 이제 오늘 또. 자 이제 채권, 변제 청구 채권. 채권 행사는 채무자에게만 해야겠죠. 채무자에게만. 그 인간에게만.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요. 채권은 오직 그놈에게만.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갑소의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X를 점유하죠. 그러면 을 번권 있어요 없어요? 을 번권 있어요 없어요? 네? 번권 있어요. 임차권 본권이라고 아까 얘기할 때 했어요. 임차권도 본권이라고 점유할 권리 있으니까. 정당하게 빌렸잖아요. 당연히 본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X를 점유하다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비용을 지출했대요. 근데 이 X가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경락인 매수인. 그럼 을 임차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 대항력 없죠. 그러니까 병이 너 나가 그랬어요. 너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필요비익비 비용 내놔 그랬어요.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거 임대차죠? 채권이니까 채무자에게 행사해야지. 자기들끼리. 얘가 채무자 제3자죠? 제3자한테 비용 청구 못합니다. 비용 청구는 채권이에요. 당사자끼리만. 그래서 을은 갑에게만 비용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제3자에게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너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니까 그랬어요. 단 그래서 병이 계속 나가라면 을은 비용 청구는 못하지만 유치권 이 물건에 관한이 생기신 거죠. 못 나간다고 유치권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경락인을 포함해서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 청구 못해요. 법적으로 원칙. 근데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 여기 죄송합니다. 비용은 갑에게 청구 갑에게. 얘는 행사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78페이지에서 을은 점유할 권리 본권이 있죠. 본권이 있으니까 얘는 201조부터 203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죠. 만약 을에게 만약 이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소유자가 너 나가 그럴 때 비용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죠? 적용 안 되니까 적용 안 돼요. 그럼 여기 이 관계가 적용돼요. 본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채무자 갑에게 비용 청구하는 거지 제3자에게 비용 청구 못합니다. 대신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정할 수 있다. 두 개를 이렇게 잘 보셔요. 그거 할 때 했어요. 이게 아마 그림 그리신 분들은 아마 분필 색깔까지 똑같을 거야 아마. 했어요 아마. 그렇게 동그라미 1번을 다시 이제 써놓은 겁니다. 참 특이하죠? 분명히 앞에서 했는데 앞에 똑같이 써있죠? 자 여기다 왜 써놨을까요? 잊어버릴까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을 그렇게 잘 알아요. 잊어버릴까 해서 또 써놨어요 여기다가. 잘 써놨죠?
자, 이제 1번 그래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잊어보면 두 번 했으니까.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이 있으면, 자, 이제 건물이 경매 나오면 가짜 유치권이 달라붙어요. 가짜 유치권. 경락인에게 몇 푼 받고 나가려고. 대법원이 이 가짜 유치권을 애초에 딱 근절하기 위해서 경매 등기 전에 나온 유치권자는 경락인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를 막기 위해서 경매 등기 후에 나온 유치권자는 가짜일지 모르니까 설사 진짜 유치권이더라도 매수인에게 주장 못하게 합니다. 다시 경매 등기 전에 나온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등기 후에 나온 유치권은 설사 진짜 채권 관계에 있어서 유치권은 성립할지라도 그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가짜일지 모르니까 애초에 가짜를 딱 막으려는 거예요. 이 등기 나오면 그때부터 가짜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애초에 막으려고. 같은 취지가 주임법에 따르죠. 주임법은 아예 법에 써 있어요. 법에. 아파트나 주택의 경매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인이 달라붙어요. 최고소 면제 받으려고. 그래서 법의 주임법이 뭐라고 써 있냐면 경매 등기 전에 얘가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그때는 최고소 면제를 해줘요. 근데 경매 등기 후에 나온 소유임차인은 최고소 면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아예 써 있고 여기는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똑같은 취지로 판단해요. 같이 두 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짜를 아예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가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는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채무자 소유 건물에 경매 동그라미 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동그라미. 등기가 켜는데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동그라미. 그러니까 경매 등기 이후 그랬죠?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유치권은 성립했죠? 성립했어요. 그 다음 그러한 유치권은 압류 처분금지에 저축되므로 그로서 경매차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성립해요. 그렇지만 매수인에게는 대항 못하는 겁니다. 3번 반면 경매 동그라미 하세요. 경매 결정 등기 동그라미 맞추기 전 동그라미. 전이면 아랫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물이 번거롭다 외우시면 돼요. 예, 넘기시면 116페이지입니다. 큰 2번 유치권자 의무가 있죠. 자, 324조 보시면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유치물을 조미한다. 내 물건 아니니까.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답니까? 그렇죠. 채무자 승낙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요. 채무자가 승낙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니까 방금처럼 갑이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겼죠. 차가 있으면 수리비가 500만원 생겼어요. 500만원 주면 을은 갑 너에게 차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을은 내 차 아니니까 차를 잘 보관해야지 밤마다 을이 막 차를 타고 다녀요. 안 되겠죠? 갑 승낙 없이 차 사용 돼요, 안 돼요?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해야 돼요. 차를 2년간 이대로 멈춰놨다. 2년간. 그럼 차 시동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일주나 한 달 한 번씩 시동 한 번씩 켜줘야 돼요. 자동차니까. 그러겠죠? 그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해야 돼요. 갑이 야 왜 내 차 만져 그러면 을은 그래도 만져야 돼요. 시동 걸려야 되니까. 그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다음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 규정 위반하는데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로마차 4번에서 유치권 소멸했죠? 자 326조 봐보세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영향 미친다와 안 미친다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해석하시라 했죠. 그럼 거기서는 영향 안 미친다 그랬죠.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뭐죠? 앞에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안 미친다가 소멸시효 진행한다요, 안 한다요? 진행한다 그 말이죠. 진행에 영향 안 미치니까 그대로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써놓으세요. 진행한다라고. 정확히 딱 해야지 시험에서 안 헷갈리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미쳐요. 시험장에서. 안 미치려면 정확히 딱 해야 돼요. 자, 그 말은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해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한 번씩 돈 내나 해야 돼요. 10년간 돈 내나 안 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럼 엄마가 죽으면 유치권 아새끼 따라 죽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최소한 10년에 한 번씩 돈 내나 해야 돼요.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돈 내나 안 하면 채권 소멸시효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채권 끝나면 아새끼 따라 끝났죠? 그럼 유치권도 따라 소멸해요. 아까 부정성. 그래서 진행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상당한 담보란 자동차는 2천만 원짜리예요. 수리비는 500만 원이다. 그럼 얼마짜리 담보를 제공해요? 갑은? 수리비 500만 원. 을은 이거 받으려고 유치하죠. 그래서 갑이 다이아 반지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갖다 놓고 자동차 가져올 수 있어요. 수리비가 500이니까. 그 다음 328조는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인해 소멸하죠. 점유하는 권리니까. 그래서 아까 본권에 대한 물증 없고 점유권에 대한 물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점유하는 권리니까. 여기까지 유치권 마시면 되겠고, 이제 제3절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은 보통 한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평이하게 나와요. 그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또 한 문제는 가끔 어렵게 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유치권을 어렵게 내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 물론 두 문제 다 쉬우면 다 맞히면 좋겠죠. 근데 한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면 거의 손 못 댑니다. 현실적으로. 전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맞춰서 풀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번 모의고사 때 저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공동저당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이걸 오늘.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25회 때 나왔거든요, 시험에. 앞으로 몇 년간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모의고사 나왔다고 해서 막, 왜 안 배운 게 나왔지 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니까. 오늘 할 거예요, 이제. 이 공동저당은 제가 다른 학원에서는 한번 4월달에 해봤거든요. 그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 읽는 데만 3분 걸렸대요, 다. 이런 걸 뭐하러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3분 읽어서 이 문제 맞췄어요. 틀린 것만 못해요. 그 시간에 두 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가 길거나 좀 내가 1번만 못 풀겠다. 그런 문제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설사 풀지 알아도 넘어가야 돼요. 그게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3분 걸려서 풀면 뭐이고 다른 문제 두 문제로 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저당권을 이렇게 어렵게 내버리면 풀기 힘들어요. 시간 내에 풀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난이도 쉬운 거 나오니까 그거 맞추시고 둘 다 쉽게 내면 다 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유치권 공부했죠? 유치권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하는 권리예요. 단 유치권은 우선면제권이었었죠? 우선면제권. 반면 저당권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반면 우선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 큰 성질이 나오고 작년에 다 두 가지 시험에 나왔죠. 첫째, 물권적 청구권 중에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점유 반환 청구,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다. 지역권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저당권을 시효취득 못해요. 시효취득은 소유권이나 지역권 이런 걸 시효취득할 수 있죠? 이런 걸. 얘는 점유 자체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저당권 자체를 시효취득 못해요. 그 다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과실에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에. 이 세 가지 특질이 있어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이 법률에 의한 저당권 성립이죠. 그럼 하단에 양괄호 1번 밑줄이 2개 있죠. 먼저 저당권 설정 합의해야겠죠. 물권적 합의. 그리고 180있죠. 등기, 저당권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저당권 계약 당사자가 있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와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자 있습니까? 이제 저당권 계약 당사자요. 자, 저당권 계약 당사자는 먼저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원칙 저당권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으면 저당권, 자식은 항상 엄마 밑에 있어야 되죠. 엄마 밑에. 그죠?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 따라가죠. 따라서 엄마 밑에 저당권이 있어야 돼요. 제3자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 부정성 때문에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제3자 안 돼요. 단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항상 아새끼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엄마 밑에. 단 예외적으로 합의로 입양시킬 수 입양. 아새끼를 다른 데로. 합의가 없으면 원칙 엄마 밑에. 근데 저당권 설정자는 달라요.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누군지 중요합니까? 물건 가치가 중요합니까? 부동산이 얼마인가 가치가 중요하죠. 가치. 그래서 채무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고 제3자도 원칙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원칙 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항상 엄마 밑에 아새끼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 보시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은 채권 후 채권자에 한한다. 다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하는 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죠? 합의 동원하세요.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그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록돼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3자 명의도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2번 저당권 설정자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가 물상 보증이죠. 이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당연히 채무자죠. 아쉬운 사람. 채무자가 원칙 부담합니다. 다음 큰 2번은 이제 저당권 객체죠. 아래쪽에 민법 동그라미 민법상 저당권 객체는 딱 3개예요. 부동산 즉 토지 건물과 지상권, 전세권 딱 3개. 지역권 X. 그러니까 자동차, 항공기, 임목의 등기 저당권이 있죠. 그럼 민법이 아니라 다른 특별법이에요. 민법에서 있는 저당권은 딱 3개예요. 객체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지역권 X. 다음 3번 저당권은 피담은 채권이 있죠. 양괄호 1번은 반드시 금전채권 필요 없죠. 양괄호 2번은 좀 이따 합니다. 근저당에서 장래 채권도 피담은 채권 될 수 있죠. 채권이 계속 증감 변동한다. 그것도 근저당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으니까 장래의 채권도 피담은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그 3번은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죠. 가볍게.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저당권 효력이 나오죠. 여기부터 이제 10분 쉬가시고 여기서 오겠습니다.